대응을 위한 경상북도 녹색전환 공론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범일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경상북도의 여러 지역의 분들께서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첫 번째 시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장윤석 연구원님께서 10대 표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장윤석 연구원님은 지금 이 오늘의 경북 행사에 대해서 총 담당을 하셨고 굉장히 고생 하시면서 이런 표준안을 만드시고 또 경북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니라서 아쉽지만 우리 장윤석 연구원님이 발표해 주실 때 마음속으로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녹색전화연구소의 장윤석이고요. 경북 지역을 여기 계시는 김범일 네트워크 그리고 해성 경북 녹색당 연구자님과 함께 이것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17개 공론장을 연속으로 하는 것 중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각지에서 모인 어떤 전환을 위한 동력들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각 지역에 제한된 녹색전환 정책들을 이 시민사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후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데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안드리는 것은 경상북도의 녹색전환 10 플러스 1대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은 초안이고 오늘 소그룹별로 네 그룹 나누어져서 논의된 결과 이것들이 취합된 버전이 이제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오늘 정책에 이제 구체화된 내용 자체가 많이 부족한 면이 보이실 텐데 어떤 면들이 우리 지역에서 추가되었으면 좋겠는지 각자 나누어진 이제 부분에서 말씀을 추후에 해주시면 되고 또한 본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란이 있으니 그것 또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탈성장과 생태 민주주의라는 기반, 그러니까 급진적인 어떤 정책 목표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공론장 민주성을 바탕으로 녹색전환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기획,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환이자 모든 부문이 전환이자 한번 탐구해 보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북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에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27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지자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기는 크나 이제 인구나 어떤 상황으로 볼 때 되게 다양한 고민들에 놓여 있는 지자체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되게 많은 분들께서 되게 각지에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지역에서의 이슈와 문제들도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기후위기에 맞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저희의 어떤 화두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제 그림은 경상북도에서 온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로 이제 2050년 혹은 2100년이 될 경우에는 저렇게 색깔이 빨갛게 변하면서 온도 상승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농부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아이를 이제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어떤 지역의 여건이 달라진다는 것은 지역의 모든 물적 어떤 사회적 조건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보이시는 것은 경북의 기후 적응 리스크로 첫 번째는 2030년 고령층 인구 비율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인구당 의료기관 수에 대한 것, 세 번째 평년 대비 2030년 기온 상승폭입니다. 이것들의 경북 지역을 보면 이제 되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저것은 물론 우리나라 모두가 기후위기의 이제 예외 지역은 아니나 경상북도의 경우 고령층 인구와 이제 인구당 의료기관 수 부분에서 특히 고민이 되면서 이 지역은 특히 돌봄과 아니면 의료 건강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역에 어떤 기후 정책이 있는가 했을 때 경상북도는 사실 연구진 안에서는 불모지에 가깝다라는 식의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기후변화 대응 비전을 이제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네 단위로 소개하는 그림인데요. 탄소 중립 대응이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이 두 번째,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것이 세 번째, 도민 참여 네 가지 축으로 이제 가고 있으나 이 네 가지 자체가 이제 공개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방향성만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협의체나 아니면 다른 기구들 발족에도 조금 실패를 한 면이 있고 그리고 어떤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건다던가 아니면 명확한 사업을 등장시키던가 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것은 경북형 뉴딜의 어떤 개요인데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랑 네 번째 축으로 대구 경북 총합 신공항이 등장하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경상북도의 기후 정책이 이제 디지털 뉴딜과 어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으로 이루어진 방향성이라면 이것이 과연 녹색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혹은 왼쪽에 표시하고 있는 경상북도를 이제 정의로운 전환으로 실현하겠다는 안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10대 정책을 구상하면서
가져가게 되는 어떤 관점이지 않을까 정도 소개를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1번, 2번이 개요가 첫 번째 위치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 계신 어떤 사람들의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정책 결정자들은 과연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육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4번 돌봄 적응과 5번 농업 먹거리는 이제 지역의 가장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6번, 7번, 8번은 전환이 뼈대가 되는 에너지, 건물, 교통, 그리고 9번, 10번은 각각 이제 순환경제, 폐기물 쪽과 어떻게 전환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짚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가지 순서지만 다 이제 맥락을 맞춰서 이런 전환을 위해서는 이 정도 영역들이 전부 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방향을 가지고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얼마가 되어야 되실 것인가? 연구진은 2018년 대비 25%로 제한하면서 녹색전환 계획을 시민 참여 기반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의제로 드렸고요. 두 번째 의제로는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 부분을 빼놓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살률을 막는 방안들도 필요하다. 라는 부분도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제 1-3은 녹색 전환이 자연 생태 지표로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태 발자국, 녹지 보호축을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생물종 생태계 대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현황 목표 실행 방안, 각각 의제마다의 어떤 현황 목표 실행 방안들을 작성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볼 때 이것은 녹색 전환을 위한 어떤 총론으로서의 1번이라는 부분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설정했으니 이행 기반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 조례와 이제 기타 다양한 방안들이 이제 계속 나와야 될 텐데요. 의제 2번은 경상북도의 예산으로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 기금 예산을 360억에서 4년 동안 1,600억을 마련해야 된다. 이번에 등장하는 민선 8기 정부가 4년 동안 수행해야 되는 기후 대응 기금이 최소 예산이 저 정도이다. 그리고 연구진에서는 2022년까지 1조, 2025년까지 4조를 최대 맥시멈으로 삼고 가져가야 된다는 안도 이제 제시를 같이 했는데요. 이것은 실행 방안을 보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기후라는 명목으로 신공항 말고 그린뉴딜까지 포함을 해서 한 해에 1조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면도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예산을 잘 만들어서 잘 써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는 2023년까지 탄소인지 예산 제도를 실행해서 온실가스 다배출 정책을 중단하거나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녹색전환 조례를 제정하고 5개의 기반, 계획과 예산, 거버넌스 실행 조직 조례, 그리고 2개 연대, 국제적으로 이제 다른 도시들과 교류하는 방안과 지역에서 다른 도시들과 교류하는 방안을 가져가서 이행 방안을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두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 학습 인식에 대한 부분으로 누가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태 전환 교육은 비단 어떤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받을 수 있게 이제 생애주기별, 직종별 이제 양질의 교육 필수 보장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안이 이제 3-1이고요. 두 번째는 생태 전환 교육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1인당 최소 100만 원씩 약 260억 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안입니다. 이것은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 학습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현재 경상북도는 생각보다 1인당 환경교육 예산이 많지만 이것이 실속이 낮으므로 예산 확보와 동시에 이제 3-1 부분과 긴밀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돌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4-1은 모두 입장에서 지역 돌봄 안전 현황을 살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돌봄 정책이 관계 연결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된다는 이제 현황 목표를 가지고 가장 조사가 안 돼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돌봄에 대한 공론화와 현황 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에 기후위기가 어떻게 닥칠 것인지 뭐가 어디에 필요한지라는 부분들을 알아갈 것이다. 이 조사가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취약계층의 범주를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재난 대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의제 4-2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먹거리입니다. 농업 먹거리는 세 가지 의제인데요. 첫 번째는 생태 농업 면적 확대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먹거리 최소화, 세 번째는 공공급식 주 1회 채식 의무화 및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 보급을 확대하는 안인데요. 의제 5-1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 면적 그리고 생태 농업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이것을 위해서 농지 보존 조례를 제정한다던가 아니면 친환경 농업 지원을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던가 등의 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먹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얘기가 또 있을 것이고 대형마트 및 유통 단계에서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시농업과 근처 인근 농업과 연계해서 퇴비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3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에서 도입하는 이제 채식 수요 조사와 그것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채식 레시피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 첫 번째는 이제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 개선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올리는 방식. 두 번째는 1가구 1발전소 지원 정책으로 전체 가구 수의 일정 부분 이상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세 번째는 시민 기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에너지 전환 전담 부서 혹은 공사 혹은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경상북도는 2040년까지 전력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35%를 목표한 계획이 있으나 재생 에너지 목표는 훨씬 더 이제 올려야 되는 것이 막중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역에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이제 논의 사항으로 남겨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구 수의 일정 부분 이상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이제 이 부분이 재생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안으로 이것도 논의할 사안이 남겨져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전담 부서와 공사 기관은 특히 도 지역에 해당될 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것은 재생에너지를 이제 주관하는 어떤 단위체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과 기업들과 연결하는 방안을 이 단위에서 담당을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은 건물 주거 비주거로 이제 7-1은 이제 2030년까지 전체 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50% 하는 안 그리고 공공 건물 탄소 중립 100%를 달성하는 안이고요. 이제 7-2는 최저 에너지 성능 제도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해당 기준에 맞추어서 주거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7-1의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음과 같고 이것을 실행하는 방안으로서는 공공 건축물 중에 노후화된 것을 전수조사하는 것부터 이제 전담 조직을 만드는 안까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에너지 절약형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에너지 성능 제도 기준에서는 이것을 민간 임대용 건물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일단 검토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뭐 임차인 보호제도 등도 같이 결합돼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도 하고 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와가는 중인데요. 그 교통수송 부분이 8번째 부분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와 공간을 자전거 보행자 녹지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8-1 그리고 8-2로는 광역교통공사를 설립해서 공공교통망을 구성하고 무상 친환경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를 해야 된다라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사안은 이제 소그룹에서 논의를 이제 부탁드리는 바인데요. 경북의 경우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이제 2.1%인데요. 자전거 도로가 꽤 많은 편이나 필요성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8-2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안전 공영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미성교통을 같이 실시하는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하되 이것으로 어떻게 상세안을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9번으로 넘어와서 순환사회 부분은 의제 9-1 경상북도의 순환경제 전환센터에 대한 부분, 의제 9-2 경상북도의 자원순환 공공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업의 산업재해 방지, 그리고 의제 9-3 건설 폐기물 대책을 마련해서 발생량을 줄이고 순환 이용률을 늘리는 안입니다. 상세안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의 전환경제는 이제 기후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안으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일자리를 만드는 안, 두 번째는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공공은행을 만들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어떤 금융들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중앙행정이 공공조달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서 지역의 부가 유출되지 않고 순환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없느냐에 대한 안이 10-2입니다. 이것도 상세한 사안은 넘어가서 이제 전환경제에 대한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1부에서 10대 정책은 이와 같이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 시민사회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좀 더 상세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북도의 녹색전환 11번 정책에 대한 이 안은 1부 마친 뒤에 2부로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토론을 함에 앞서서 단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북의 특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이 의제가 괜찮은지, 의제를 추가할 것이 있는지, 의제를 혹은 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고 현황과 목표 기대효과, 실행 방안 면에서 추가할 것이나 이것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상세 부연을 부탁드리는 안입니다. 그래서 의제 전에 지금 찾지 못한 현황이 있다면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의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이 목적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목표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것이 실행을 위한 상세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실행 방안 부분에 덧붙여 주시면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든 소수 의견과 디테일을 환영하고 이제 각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공론장의 내용들을 활성화해서 이야기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룹 1 토의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팀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물론 모두가 가장 자기 부분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목표에 대한 이야기와 목표의 실행 방안에 대한 이행 기반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1-1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는 이제 총 25%의 감축, 25%를 2018년 대비 25년까지 줄여야 된다가 제한되어야 되는데요. 경상북도의 지표를 보면 2018년 대비해서 계속 줄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산업이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추세를 이어가되 대신에 이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이 감축 목표가 이행돼서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이제 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안도 나왔습니다. 이제 1-2는 조금은 파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으로 안 된다. 사회 지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고요. 불평등 지표나 자살률 지표를 연동해보자라는 안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가 좀 막막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지표를 연동했던 해외 사례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많이 참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지표화할 때 이것이 녹색 직업인지, 뭐 정책을 진행할 때 저소득 계층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상세안들을 포함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이제 1-3의 경우 생물 다양성과 자연이변을 어떤 녹색 전환 계획의 지표 연동하지 않은 너무 당연한 아니다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그 부문 2로 넘어와서 그 예산과 조례와 이제 기타 사안들을 어떻게 되는가를 봤을 때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되게 논의가 기금을 누가 내는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게 기금을 누가 내는지가 어떤 기금 구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원리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뭐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이런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경상북도 예산을 보니까 되게 딜레마들이 있는데요. 기후변화 예산으로 7년 동안 1조 2천억을 하겠다라는 안도 있었고, 근데 그 안에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핵발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008년도의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 기금 명목으로 이제 핵에너지가 포함된 사안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4대강 사업도 심지어 녹색 사업 아니었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 기금이 어떤 금액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 규모에는 최소치를 360억 원, 최대치를 1조로 하는 것, 그거는 뭐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동의하나 예산 집행의 원칙 사안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집행에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그 기후 예산이라고 만들어진 항목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제한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이제 2-2로 탄소인지 예산 제도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맥락에 따라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실제로 사용되었을 때 감시 기능이 있을 것이냐. 지금 시민사회가 탄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속되게 말하면 그놈이 다 그놈인데 그 의회랑 행정이 그렇게 이제 유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탄소인지 예산 제도가 뭐 발휘할 것이냐, 제2, 4대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해서 타당한 어떤 제한을 걸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들이 되게 딜레마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더 딜레마지만 중앙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서 감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하게도 시민사회가 이것을 견제하는 어떤 제도가 도입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2-3을 보면 그 경북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전담 부서인 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서가 없기 때문에 탄소중립추진위원회나 뭐 등등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고려가 필요하고, 광주 사례처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거의 자문기구까지 이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사회가 장기적으로 이 예산 견제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국제연대관에서는 다른 지자체처럼 강원도 춘천처럼 생태 문명으로 하던가 전라북도처럼 아니면 행복의 경제학 이런 방식으로 국제 포럼을 여는 방안들을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보고 공유 정도 마치고 2그룹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습 인식, 돌봄 적응, 농업 먹거리 이렇게 세 가지 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일단은 좀 대표적인 이야기 몇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요즘 이제 아동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에 관해서 전부 인식하고 있다. 근데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생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가르치는 내용과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경북에 노후한 학교들이 많은데 그 노후한 학교 리모델링을 하면서 되게 좀 생태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 관련해서는 공무원이나 그런 단위에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표 듣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배운 사람 언어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다른 분들에게 많이 알리는 작업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돌봄관에서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이나 아니면 무더위 쉼터 아니면 뭐 그런 좀 급식센터 같은 것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특히 이제 농촌 사회가 고령화된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건설업 관련해서 폭염으로 돌아가신 노동자분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법이나 그런 개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경북이 토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특히 또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돌봄관에서는 특히 아동들 관해서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환경이 이제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그게 너무 좀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이 얘기를 듣고 참 이게 모두의 문제라는 얘기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농업 먹거리 관해서는 이제 이주노동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요. 사실 경북 농업에서 이주노동자가 이제 서울이나 이런데 사실 저는 이제 경북에 이주노동자가 많은 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농업에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니 그 부분을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저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 지금 당장 농민들이 인식을 못 가지는데 제 농사가 대단한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는데 누가 나서서 친환경 문법을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점에서 농사 인식을 바꾸는 지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또 농민들의 삶이 어려우니까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고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유통망을 좀 단촐하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생태 농사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또 급식 단가를 또 높게 책정을 해서 학생들이 훨씬 더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접하면서 관련된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나눠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에너지 전환하고 건물과 교통,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나눈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일단 태양광 관련 대체 신재생 에너지 관련 문제가 잘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경북은 지역이 면단이라든지 시골 지역이 많지만 태양광들이 설치되어 있는 관공서나 이런 곳은 잘 없고 산지라든지 논이나 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관공서부터 우선적으로 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좀 더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 재생에너지와 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사례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귀한 말씀들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린 리모델링, 이제 기농이나 기촌 하시는 분들 지역으로 들어올수록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데 여기에 새로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이 집을 새로 짓거나 하시는 것들이 많으니 그린 리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집들이 많이 있으면 뭐 그것도 당연히 뭐 정책적으로 좀 더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친환경 자재라든지 재활용 자재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새로 뭐 건물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수송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경북 지역은 지역 특성상 굉장히 넓고 이동하는 인원수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민복지 차원에서 교통망을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을 먼저 확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는 차가 없으면 산다는 어떤 생각의 구조와 관점을 좀 바꿔야 한다는 것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이 이제 우리나라 혹은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교통이 좀 뒤쳐져 있는데 앞서 있는 선진 사례들을 많이 좀 벤치마킹을 한다면 충분히 시민과 혹은 관련된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사회와 전환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순환사회는 아무래도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농업에 사용되는 폐비닐이 엄청 많은데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친환경 비닐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친환경 비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조금 정책적으로 이거를 지원해서 친환경 자재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생활 폐기물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소비자 인식을 많이 바뀌는 것들을 필요하고 불법으로 폐기되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도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수준의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이런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의 어떤 책임으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전환 경제는 서면으로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일단은 경북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좀 촉진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 10대 표준안에 대해서 그룹으로 나눴던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셨던 거고요. 이제는 경상북도에서만 특별하게 논의할 수 있을 법한 현안에 대해서 또 의제에 대해서 또 3가지 정도 정해서 논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최혜성 연구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나서 전체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녹색전환연구소 경북 관련해서 연구원 하고 있는 최혜성이고요.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말할 11번 정책들이 되게 굵직굵직합니다. 낙동강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1번부터 10번까지 정책들을 딱 보니까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고 되게 핵심적인 이야기들인데 지금 당장 경북에 이런 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가 당장 암만 이제 예산을 이제 막 한 해 1조를 기후위기 대응에 잡았다고 해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장 홍수나 가뭄 뭐 이런 걱정을 해도 우리는 당장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당장 금방 터질지도 모르는 베개를 안고 누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시급히 해결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따로 넣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전달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저희가 개략적인 발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요게 2008년 10월 즈음인가? 하여튼 이제 2008년 9년 그 즈음의 낙동강입니다. 이제 낙동강 경천대라고 되게 상주에 전망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되게 물도 깨끗하고 모래톱도 살아있고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저 어릴 때 막 물놀이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이제 으악 하고 있는 애가 접니다. 2010년 6월 5일이네요. 야, 여러분들, 저 때는 낙동강에서 물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네, 주변 사람들한테 나 때는 늘 이제 시전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낙동강이 상당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넘겨주시면, 지금 낙동강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는 대구인데요. 대구 달성 어디에 있는 이제 낙동강 사진인데, 여름에 이제 이렇게 녹조가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만큼 낙동강이라는 게 사실 경북의 그런 물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줄기인데 그런데 지금 석포제련소라든지 아니면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서 낙동강이 상당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4대강 사업이 일단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낙동강에서 물놀이를 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낙동강에 새로 8개의 보를 지으면서 상당히 수질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물 흐름도 느려지면서 수질이 악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낙동강 중하류에서 지은 그 채소들을 재배해 보면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좀 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큰 문제가 석포제련소 문제가 있죠. 낙동강 상류 봉화 즈음에 있는 제련소인데요. 여기서 이제 온갖 유해 물질을 배출하면서 낙동강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공단 중에 하나입니다. 카드뮴이라는 중금속 이따이 병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는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33만 2,650배가 나오면서 강변에서는 16,870배가 나오면서 참 심각한 오염을 낳고 있죠.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황산이나 아니면 그런 좀 오염 물질들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낙동강 상류에서 그 짓을 하니 낙동강 수질이 오염되는 건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낙동강에서 얘기되어야 될 지점은 저는 특히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안전한 물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석포제련소 같은 이제 강 상류에서 오염물질 흘려보내면 영남 1300만 인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부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낙동강 본류가 있고 이제 삐적삐적 삐져나온 지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류에 있던 취수장을 지류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뭔가 고민을 해보니 그러면 낙동강 본류는 그냥 수질을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마실 물이면 그 수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시지 않을 물이면 수질 관리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렇기에 결국 우리가 낙동강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뭐 4대강 사업 이후에 그에 맞게 또 이제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뭐 논양수를 그렇게 빼거나 그런 작업들이 있어서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과정에서 농민이 반대 의견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에서 참 낙동강 수질 개선 재자연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상황이신지, 어떻게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통합신공항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통합신공항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련된 여러 철도나 도로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합쳐서 얼마나 되는지 혹시 뭐 채팅으로 지금 살짝 남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략 뭐 얼마 정도 들 것 같다 하는 얘기들. 근데 지금 강혜진 선생님께서는 8천억 얘기하셨고요. 신근정 선생님은 1조, 공항을 짓는 데만 9조 이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된 SOC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예컨대 이제 철도 등을 이제 거기에 공항 쪽으로 깐다거나 아니면 이제 도로를 하나 새로 짓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지으면 대략 한 26조, 28조 정도가 됩니다. 장윤석 선생님께서 스포일러를 하셔가지고 참 재미없게스로 참 28조가량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의제 2번에서 보시면 저희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최대 연 1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대략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대략 한 8년 정도 사업이거든요. 8년 동안 한 28조를 쓰겠다는 거예요. 대충 생각해보면 한 해 동안 한 2, 3조, 많게는 4조씩을 공항을 짓는 데 쓴다는 거죠.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는 1조밖에 쓰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철도를 3개를 깔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3개, 지방도로를 5개를 깝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ICT 기반 항공 클러스터라고 하는 산업단지 같은 것들을 계속 지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인프라를 예산을 확충하는데 이게 다 합쳐서 23조. 많게는 또 이제 그 정도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사실 이게 비행기가 많은 탄소 배출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실 거고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제 지역공항이 경제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게 이게 군공항이랑 같이 이전을 하는 거라서 환경영향 평가를 생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 좀 사실 무섭더라고요. 사실 이거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듣고 싶긴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원전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국내 원전, 한울 원전, 그리고 신한울 2개, 그리고 월성, 신혼성까지 경북은 정말 원전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원전이 많습니다. 사실 원전이라고 하면 워낙 오래된 이슈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환경적으로 가능한가의 지점에서 방패장, 그러니까 우리 고준위 핵폐기물이라는 그러니까 농도가 아주 진한 찐 폐기물 원전 폐기물 중에서도 이제 찐 폐기물 억수로 이제 강한 폐기물과 약한 폐기물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억수로 강한 폐기물들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 원전이 있는 곳에만 놔둔다는 거죠. 예컨대 경주라든지 울진이라든지 그런 이제 원전 시설에 그 고준위 핵폐기물을 아직까지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만약 경북에 사실 이제
말씀드리면 경북에서 전력 자급률이 한 18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경북민들이 다 쓰고도 한 80% 정도가 남는다는 거죠. 그 남는 전기는 결국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지고요. 수도권 사람들 전기 만드는데 쓰여지는 게 왜 지금 경북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지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서 만약 이제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한 번 더 터지면 사실 경북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가에 대한 지점에서도 사실 원전이 경제성이 떨어지고 탄소 배출이 많은 방향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꺼낸 그런 논의 지점들도 사실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의제를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지점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되게 느끼는 지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고 그리고 이것들을 담아서 이제 나중에 지방선거 때 지역 정치인들이 아 이게 이런 맥락이 있구나 하면 안 되겠다 또는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알차게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그 낙동강 관련된 물 사용과 그다음에 재자연화 그리고 석고제련소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 선생님 그 발제를 잘 들었고요. 아주 그 간략하지만은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덧붙일 건 없는데 이 경상북도 그러니까 영남 지역 이렇게 보면은 이 낙동강이 한 530km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해서 경상북도 봉화군 그렇게 해서 대구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루에 1,300만 명 국민들이 이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거나 농공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낙동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낙동강이 굉장히 버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류에서부터 문제를 이야기하자면은 최성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석고제련소 51년 된 석고제련소가 있었고 이 석고제련소는 1970년에 일본의 동방아연 기술이 들어와서 여기에 광산이 있어요. 아연 광산, 아연하고 납이 나오는 연화광산이 있어서 1960년대 일본에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악시킨 이따이따이병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그 카드미움으로부터 카드미움 중독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부분 이 공장을 굉장히 개선을 하거나 일부 퇴출을 하더라. 근데 동방아연은 사실은 이 이따이따이 병이 발병하는 주 원인을 가지고 있는 공장을 재련소를 가동을 하던 기업이었죠. 뭐 이걸 좀 멀리 가면은 동방아연은 2차 세계대전 전범 기업이기도 하고 그거는 뭐 논외로 치기도 하고 이 재련소 문제가 사실은 50년 됐는데 그동안 저희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부터 이 낙동강 유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이걸 재련소 폐쇄 운동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2018년에 처음으로 한 48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예산과 인력을 대해서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재련소 주변 환경 오염에 대해서 안동댐까지 조사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5년 차로 접어들고 올해 상반기에 끝납니다. 저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7개 분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조사가 한 90% 완료가 됐고 그러면은 재련소 하류 그리고 안동댐에 퇴적되어 있는 카드뮴, 중금속, 카드뮴, 비소, 납, 아연, 구리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작년 3월 달에 수질 퇴적물 2차년도 조사 결과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납동위원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죠. 납동위원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재련소 기원이 70%에서 90% 되더라. 근데 이제 1년 동안 재련소를 대변하는 인사들에 의해서 1년 동안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렇게 해왔었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면은 재련소가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의 주범이다 이런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경관리협의회 이 조사 결과와 그리고 내년에 12월 말이 되면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제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통합환경허가제를 넘지 못하면은 공장을 폐쇄하는 것까지. 그러면은 두 가지가 걸려 있겠죠.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에서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하고 통합환경허가를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이제 그 제련소 폐쇄가 될 것인지 그대로 존속이 될 것인지 운명이 달려 있는데, 근데 저는 결국 원래 대선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1월 달에 환경운동연합에서 4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이 4명 후보한테 환경 관련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게 있어요. 거기 답변에서 이재명 후보는 제련소 문제 해결하겠다, 4대강 재자연화 하겠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제련소 문제 보류,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폐기,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특정 한 후보가 잘못해서 당선이 되면은 영풍석포 제련소 문제는 그대로 존속되는 걸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 보고나 뭐 연구 결과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걸 집행하는 단위에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따라 달라지잖아요. 객관적인 근거는 무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석포 제련소 존폐가 원래 달려있다. 그리고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낙동강 8개 보문인데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그 낙동강 유역에 있는 그 환경단체들이 작년에 제가 세종에 가서 단식 농성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6월 28일 날 통합 물관리 방안이 통과가 됐어요. 의결이 됐어요.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그게 바로 아까 최혜성 선생님 말씀하셨던 낙동강 본류를 포기하는 그런 치수원 다변화. 그래서 치수원 다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치수원 이전이다. 그러니까 치수원을 합천 한강 하류, 부산과 경남의 치수원을 본류해서 합천 한강 하류와 창녕의 복류수로 한 50%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럼 나머지 50%가 본류에 있으니까 본류 포기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작년에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의결되자마자 부산 쪽에서는 지리산 쪽에 덕산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를 또 다시 이제 다른 데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낙동강 본류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8개 보호 문제가 그럼 제련소 문제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류에서 낙동강 본류를 식생활 용수, 생활 농공 용수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상류에 있는 제련소 문제도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존속을 시켜도 된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죠. 2월 8일 날 이 낙동강물로 농사를 지은 농작물의 마이크로시스틴이 이렇게 검출이 됐다. 그 선진국의 11배까지.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청산가리 100배의 독성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독성, 그리고 신경계, 그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그 낙동강 강변에 있는 농작물에서 계속적으로 녹조물로 농사를 지어서 이게 전 국민들한테 밥상에 올라가면은 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 21일 날 전국의 동시다발로 윤석열 후보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 선언을 규탄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의 그다음에 신공항 문제, 통합 신공항 문제, 이게 좀 미묘한 게 한 가지 남았어요. 이게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이 같이 이전을 하잖아요. 이게 K2 미군 공항이 같이 가요. 근데 지금 K2 미군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됐어요. 이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원전 문제도 있고 한데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석포제련소 문제와 그다음에 그 취소한 이전 문제가 되게 연결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건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경북, 그다음에 경남, 그러니까 한 1,000만 명 가까운 영남인들의 식수원 문제이기도 해서요. 이건 단순히 뭐 경북 북부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좀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필범님은 낙동강과의 추억이 없으신가요? 저도 낙동강 하긴 한데 저는 지류에 살고 있어서 저희 때는
다스기도 잡고 뭐 계속 그렇게 놀았죠.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조금 아직까지도 깨끗한 곳이 있기는 있지만은 좀 많이 그런 강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잠깐 덧붙이자면은요, 낙동강의 가장 큰 문제가 수지를 위협하고 있는 재련소로 인한 중금속 문제, 그 다음이 8개 보로 인한 녹조 마이크로시티 문제, 그리고 영주댐 문제입니다. 영주댐은 이거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 폐기된 댐이었었거든요. 이게 용도가 뭐냐면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본류 수질 개선용이라는 것은 그냥 그 외부적인 선전이고 사실은 8개 보에 강에 그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영주댐에 물을 가둬놨다가 낙동강 본류에 배가 다닐 수 있는 물이 부족할 때 그 물을 공급용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영주댐이 본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시험 담수를 하자마자 그 녹조가 엄청나게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 영주댐을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낙동강 취수 그 개선 그 2022년에 국회에서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이게 추가 94억 6천만 원 증가해서 3억 7억 6천만 원 최종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개봉하는 거고 수문을 개봉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잘 이제 뭐 그냥 뉴스로 봐서는 뭔가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4대강 제자연화를 이야기했잖아요. 고처리를 방안을 통해서. 근데 그 대통령이 되고 4대강 조사평가단을 만들었어요. 조사평가단을 4대강에 이 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녹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조사평가를 했는데 그 조사평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수문을 개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수문을 개방을 해서 녹조가 없어지는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낙동강하고 한강은 수문 개방을 전혀 못했어요. 금강하고 영산강은 수문 개방,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수문 개방을 통해 가지고 녹조가 수문을 개방을 하니까 거의 100% 가까이 녹조가 사라지더라. 그래서 영산강, 금강에는 고처리 방안이 발표가 됐죠. 새 정부 하나는 철거를 하고 한 개는 상시 개방하고 한 개는 부분 개방, 두 개는 부분 개방하고 이렇게 방안이 마련됐는데 낙동강하고 한강은 이거를 그 여름에 녹조가 많이 발생할 때 수문 모니터를 하려면은 수문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 수문 개방을 전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낙동강에 있는 이 유역이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시 경남, 그러니까 경남 쪽은 그래도 하류, 함안보하고 합천보이기 때문에 이 수문 개방을 일정 정도 그 펄스식으로 했어요. 근데 경상북도와 대구에 속한 이 보개방은 전혀 못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름에 녹조가 발생하는 시기에 수문 개방을 하려면은 치양수 시설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양수 시설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수돗물로 쓰는 거는 치수원이고 치수 시설이고 양수 시설은 농사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농어촌 공사나 농민들이 그 양수 시설을 하는데 이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을 6m 깊이로 파졌어요. 파고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 있던 수위, 그러니까 치양수 시설을 좀 위로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수문을 열어버리면은 치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문 개방을 위해 가지고 치양수 시설 개선을 하자라고 2020년에 정부에서 예산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치양수 시설을 개선을 해라. 그런데 치양수 시설 개선을 경북하고 대구시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걸 치양수 시설 개선을 못해서 그 예산이 전부 다 다시 한수가 됐죠. 그래서 작년에 치양수 시설 개선 전국의 4대강의 치양수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9천억 정도가 들어요. 9천억 드는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250억을 요청을 해서 국회에서 90억이 추가가 돼가지고 325억 정도가 이렇게 확보가 됐어요. 그거를 언제까지 하려고 그랬냐면은 2026년까지 이 치양수 시설을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 그 2월 11일부터 낙동강 그 창녕고에서 우리가 그 강바닥에서 텐트 농성을 9일 동안 했어요. 이 치양수 시설 개선 사업을
공기를 땡겨라. 그래서 그때 그 합의된 게 뭐냐면은 지향수 시설 개선을 내년 여름 전까지 창녕고에 있는 3개 지향수 시설 개선은 완료를 시킨다. 이것만이라도 그렇게 사실은 된 거죠. 그러니까 지향수 시설 개선이란 뭐냐면은 농민들은 물을 써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향수 시설 파이프를 전부 다 관리 수위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문을 개방하면은 물을 양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명박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 개선 비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북하고 대구 쪽은 국민의힘 지자체장이잖아요. 이거를 지향수 시설 개선을 하게 되면은 4대강 보를, 낙동강 보를 개방을 할 것이고 낙동강 보를 개방을 하면은 녹조가 줄어든다. 그러면 보철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이런 그 저항 때문에 지향수 시설 개선을 못했고, 그나마 원래 그 창녕보는 내년 여름 전까지 지향수 시설을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4대강 사업이 많은 것을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의제를 또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혜성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경북에는 이제 핵발전소가 있는데요. 지금 일부 핵 진영에서는 그린 에너지로 막 핵발전을 막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경북의 핵발전소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에너지 쪽에서 의견 주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핵발전소 관련하여? 저희 부모님이 교사신데, 교사니까 아무래도 이사가 자유로우시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이제 울진에 가려고 간 게 아니라 발령을 그렇게 나서 울진으로 갔는데, 제가 3살쯤 되니까 그렇게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워낙 원전에 핵발전소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때가 또 마침 또 신한울 관련해서 뭐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아니면 또 얘기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상주로 이사를 왔어요. 어쨌든 같은 경북이고, 근데 이제 또 귀농민들도 많고 해서.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 할 때, 나는 핵발전소 난민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뭐, 내가 뭐 의도해서 온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핵발전소 때문에 나의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지금 뭐 거진 상주가 고향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네, 혹시 저도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저는 포항 사람으로서 저 포항이고 이제 외가도 영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북에 굉장히 애착이 있는데 되게 단일하지 않잖아요. 정말 넓기도 넓고 지역의 다양성, 생태적 다양성도 많은데 근데 저희 가족 내에서 이제 원전에 좀 긍정적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저번에 외할머니 집에서 원전 투표할 때 왜 반대했냐?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또 이제 없어요. 그래서 포항에 이제 사는 저희 이제 그 친척분도 같은 이제 경북 도민이지만 그 안에서도 견해나 그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내 문제다라고 실감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 안에서도 이제 내 뒷마당에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되게 좀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딱히 이제 구체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 몇 년 전에 그 울진에 그 한울 원전이 있는 그 동네에 그 놀러 가게 됐었거든요. 거기 갔다가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거기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 성당의 총무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과 같이 이제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가 원래 원전이 생기기 전에는 진짜 고기 잡는 어촌 마을이었대요. 그 원전이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그 동네의 경제가 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시로 말하자면 보통 경상북도에 그러니까 시골이니까는 뭐 금융기관이라고 한다면 농협하고 우체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울진에 거기는 국민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예시를 들었는데 그만큼 사람이 많은데 원전이 문 닫으면 우리는 뭐 원전을 문 닫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원전이 문 닫으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거긴 이제 뭐 경제적이나 그런 거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제가 거기서 봤는데 곳곳에도 그런 공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마냥 우리가 문 닫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지탱하고 있는 경제 규모를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막 방사능이 안 좋고 이러니까 문 닫자라고
외출 수가 없고 그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만약 그 원전이 없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확실하게 해줘야 그 사람들한테도 원전을 문 닫아야 된다는 게 설득이 먹힐 것 같고 이건 또 석포 제련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석포 제련소도 있는 곳이 보면 봉화의 그 완전 산골짜기 동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제련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렇게 되는데 제련소가 문 닫으면은 그 동네는 완전 그냥 망한다고 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그게 없어졌을 때 지역의 그 경제라든지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줄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건 계속 평행선을 달려가는 이야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때 그 울진에 갔다 와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무조건 이 반대만 해서는 이게 일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그걸 보기 전까지는 전 무조건 그냥 원전 문 닫아야 돼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조금 이걸 고민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우리가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에 실제 그 경제 공동체나 생활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당연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고민 없이 그런 어떤 배려 없이 무조건적인 뭐 진행을 했을 때의 반발은 또 당연한 걸 수도 있고 지금 신근정님께서 채팅으로 석탄 발전 지역 같은 고민하고 있는데 보령 같은 경우에 주민들과 함께 또 그런 전환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또 유다님께서 시설이 없어졌을 경우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1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 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그렇죠. 재취업 제도도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야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라고 다들 목소리를 안 들려주시고 채팅으로만 남겨주셨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10대 정책도 얘기했고 또 경북의 11번째 정책도 얘기했지만 이게 또 언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서 되게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김원준님께서 원전 찬반이 논란이 한참일 때 서울 갔다가 서울역에서 원자력과 학생들이 찬반 산성 서명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충격받으셨다고 위에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그 산업과 관련돼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문제 풀어갈지 고민해서 좋겠다. 그렇죠. 실제로 만약에 내가 이 전도 유망한 원자력과 가야지 했다가 없어졌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나쁜 행동이다라고 하면은 또 그분들 입장에서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구 신공항 문제도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혹시 허순규 선생님 괜찮으시면은 이 대구 신공항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쟁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짧게 설명을 듣고 그 공항 문제를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허순규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비환경 이슈가 쟁점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정치권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특히 도청 소재지가 있는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이 행정 통합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습니다. 근데 이 통합 신공항의 이전 조건이 경북 군위군이라고 있어요. 인구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경북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군위가 대구로 넘어가게 되면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년 전에 합의문에 서명한 경북 국회의원들이 얼마 전에 그걸 다 파토를 시켰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어서 군위군민들이 지금 안동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반대한 국회의원이 안동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안동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내부 정치권의 갈등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논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네, 요거든 비환경 이슈지만은 굉장히 공항 추진에 대한 쟁점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대구 경북 정치권이 다 합의한 상태지만은 그 내부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고 늦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상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신근정님께서 그 보령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탄광 중심 도시였는데 탄광이 폐쇄되면서 또 석탄 발전소 유치로 1차 경제 전환이 이루어졌고 1차로 근데 또 이제 탄소 중립이 허도가 되면서 이제 노후 석탄 발전소 첫 폐쇄가 이루어지면서 2차 경제 전환.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당황해하면서도 이런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는 또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어떤 당위성에도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자라고 또 어떤 발전적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좋은 사례들이 한국 사회에 또 여러 군데 많이 등장을 하면은 또 저희가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한 3시간 안쪽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훨씬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네, 저에게 시간을 주시다면 3시간 내로 말할 수 있으나 여튼 이번 경북 보고를 이제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그만큼 걸림돌이었습니다. 저랑 혜성님 혹은 범일님이 같이 연구진에서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한 해 예산이 0.4%인 400억은 만들어야 된다. 기후위기 대응 기금으로. 아니 예산이 10%인 1조는 만들어야 된다. 근데 대구 경북 혼자서 28조를 이미 하고 있는 어떤 모양새를 보면서 이게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현주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 녹색 상상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예산으로 4조를 가져왔는데 28조라니 약간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적 규모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어떤 전환? 뭔가 바뀌어야 된다. 뭐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 지역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발제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어떤 녹색 전환과 함께 바로 바로 이렇게 대구 경북 신공항이 이제 4번째 축으로 있는 순간 우리 전환이 그 상상에 제약되지 않을까가 제가 들었던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사안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을 넣자, 생물 다양성 넣자 하는 것도 그 틀을 잘 만들자는 이야기고 신공항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어떤 방향성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김아름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저희한테 되게 오랫동안 남는 것 같은데 정의로운 전환이 이제 따로 카테고리로 저희가 있지 않았지만 모든 영역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순환사회에서 폐기물 처리업자의 산업재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돌봄과 적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건으로 가는 상상력이 아닌 이건 일종의 어떤 지역의 불안감이자 어떤 상상력 부족 혹은 지역의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경북과 서울을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저희는 확연하게 볼 수가 있었고 따라서 11년 말고 이거 하자라는 거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대구 경북 신공항, 월성 원전 그리고 그 낙동강 개발 말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으니 이걸 잘 융합해서 순환경제 센터도 만들고 이 지역사회 교육도 살리고 어떻게 한번 가보자라고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제 무해한 일자리이자 무해한 어떤 그런 녹색전환의 어떤 정책들과 어떤 실제 비전들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이번 공론장을 이렇게 좀 닫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했고 심지어 참석해주신 분들 신청해주신 분이 많았는데 많이 못 오신 걸로 봐서 오늘 되게 큰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걱정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마침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터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가 저한테는 좀 이런 시국에 공론장을 열어도 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안이었는데 어쨌거나 지역 안에서 띵크 글로벌이더라도 행동은 이제 로컬리하게 해야 되니까 이것은 그냥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얼만큼 평화나 상상력을 가지고 가는가를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 정도 하면서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